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갈 김사원,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조금 쉬어갈까 했더니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굳건히 지키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세 가지 또 수익봉투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수익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덤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업종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국에는 이 중국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철강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철강주들 우리 시장 중심에 서게 됐는데 또 반대로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익 봉투 는 반덤핑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현대차와 GM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현대차와 GM의 이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됨에 따라 사실 이 둘 간의 협력 관계는 지난 9월부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관세 폭탄으로부터 그 피해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로의 수급도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키워드 수익 봉투는 현대차, GM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도 함께 보시죠. 네, K뷰티 잡아봤습니다. 사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주들은 엔터주와 그리고 컨텐츠주들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 K뷰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한한령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규제로 인해서 현지 매출이 실제로도 급감을 했고 통관 절차에도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면서 중국 현지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수익 봉투까지 K뷰티까지 봤는데요. 오늘장 수익 봉투 잠시 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나시죠.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김사원,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나도투자자문의 윤준식 멘토님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처음에는 코스피가 조금 약하게 출발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 빨간불 지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긍정적이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보합 정도로 잘 마무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특히나 또 강했던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네네. 눈여겨보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추천 종목에도 좀 들어있긴 하는데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이제 철강주들도 뭐 반관세 덤핑이라던가 아까 이제 이슈에 언급하신 것 같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우리 시장 이제 세 가지 수익 봉투로 더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수익 봉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열어주세요. 네, 오늘 반덤핑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고 들어와 봤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덤핑? 일단은 산자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국 쿠판들이 이제 너무나 저가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 이제 반덤핑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검토하겠다 하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이 시작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작이 관세 부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자체가 현대제철이 제소를 하면서 진행을 한 건데요. 대신에 이제 관세가 과연 부과될지 안 부과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의 상승은 관세 부과가 되면 국내 후판 업체들은 후판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수혜가 올 것 같다라는 측면이 이제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포스코가 그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철강 회사에서 1위인 포스코가 일본 쪽에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즉 이 부분이 이제 포스코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가 그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혜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철강주가 오늘 웃고 뭐 조선주가 울었다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제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안 되면 조선주의 랠리가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철강주도 사실은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오른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수혜도 같이 네. 받아서 오른 건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뭐 좀 떨어지는 종목들보다는 이 이슈 자체는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도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또 종목군이 건설업이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 속에서 건설업황도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건설 쪽은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 실적 나온 시점에 현대건설이 그동안에 이제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털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한번 털고 간 거죠. 한번 털고 갔기 때문에 건설 섹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쁘게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비슷한 섹터가 오늘 이제 언급드리는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나왔고 더 나올 악재가 과연 있을까 싶을 시점에는 해당 섹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언제가 바닥이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한번 일단은 시세가 반등을 나왔거든요. 반등을 나왔다는 건 일단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잘 보시면 다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 작용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결국에는 오늘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조선 관련해서도 이런 반덤핑 이슈가 우리 증시에 불어올 영향은 조금 훈풍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수익 봉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현대차와 GM 이렇게 꼽아봤는데 포괄적 협력 기대감에 오늘 또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들 그래도 강세였습니다. 상승 으로 네네.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나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실행에 이제 곧 옮기게 되면 관세 리스크니까 현재 지금 그 미국의 관련해서 이제 수출주나 여기서 가장 큰 지금 이슈되는 게 바로 관세 부과에 대한 그렇죠. 타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이미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 관세 부과가 되면 몇 조 정도 현대차, 기아차 그룹 합쳐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그 영업이익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현대차도 좀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더 본다면 좀 더 무게가 가벼운 관련 부품주들이 좀 더 가볍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실제로 오늘은 뭐 조금 이제 눈치 보기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실제로 움직인다면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부품주들 조금은 무게가 가벼운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일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K-뷰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K-뷰티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기 이전에도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상 네. 이 K-뷰티는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한령까지 해제가 되면은 이제는 정말 날아갈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는 보면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구조적으로는 그 한국의 이제 K-뷰티 업체들이 중국만의 수혜가 아니라 그렇죠.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그 한한령으로 어떤 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중국까지 풀리면 뭐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K-뷰티가 과거만큼 중국에서 그 수혜를 엄청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도 해제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보는 관점이 바람직한데 이유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소위 뭐 C뷰티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네.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졌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의 경쟁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그 오늘 이제 언급된 추천드릴 종목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 K 컨텐츠랑 결합해서 아무래도 네. 이제 방송이나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화장품들은 수혜를 좀 더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관련된 K-뷰티 종목들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K-뷰티의 전망이 앞으로는 더 계속 뚫고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상승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폭발적인 수요라기보다는 네,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는 네. 좀 어렵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네. 물론 어떤 모멘텀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현재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부가적인 그 약간 이슈 코멘트 상에서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은 있지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실적 기대 이런 거는 과거처럼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의 네. 비중 추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세 가지 수익 봉투까지 열어봤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드릴 윤준식 멘토입니다. 계속 이제 몇 주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지난주에 이제 수익률 리뷰나 이런 것들 보셔도 알겠지만 대형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고 편안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에서 좀 따라가기 너무 시세가 급변동하게 되면 그 투자자분들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중소형주 투자가 쉬운 듯하면서도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들은 좀 흐름이 아주 빠르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누구나 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도 손쉽게 따라와서 같이 수익을 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종목들의 포인트도 가능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함께 수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대형주 위주로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대형주 외에는 신규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을 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용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대형주들의 포인트는 결국은 제 종목들의 이제 투자 종목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큰 손 투자자, 누가 이제 큰 손인지를 잘 찾고 그 능동적 투자자가 누구인지, 결국 능동적 투자자의 대부분은 큰 손 투자자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보시면 네, 일단 뭐 시황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 하락한 종목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메인 종목들인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은 큰 영향이 없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어제 좀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금융 섹터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금융 섹터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좀 조정이 왔지만 테슬라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오히려 AI나 이런 측면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테슬라가 빠지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마 국내 증시에선 그런 영향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테슬라가 좀 조정이 왔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나스닥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그래도 그냥 보합 정도의 오늘 시장 상황에 잘 맞게 마무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국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실제 국내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 최근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대형주화들이 많이 포진한 코스피 시장에서는 파생 쪽 데이터에서 약간 단기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같은 경우나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과 거래소 쪽에서는 팔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로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 그 섹터들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올해 이제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좀 대형주를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아마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슈됐던 종목들도 가볍게 보시면 저기 이제 그 머니플로우 기법에도 잡혔던 종목들이 그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2차 종목으로 이제 보이시면 에코프로, 저기 그 다음에 LG화학,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마 거래대금 상위에도 올라와 있는데 포스코DX,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한동안 거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이제 이슈 언급할 때도 나오지만 건설주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되게 안 좋죠. 사실 2차전지 섹터도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2차전지 섹터 자체를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증권사 레포트의 톤들은 대체로 목표가는 위에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처럼 다 나와요. 그런데 수급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제 방법과 한번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법은 그 기법의 이름을 머니프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결국 큰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항상 고민 많으시잖아요. 어떤 종목을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될까? 외국인을 따라야 될까? 기관을 따라야 될까? 이 고민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외국인 따라하기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동행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난 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외국인, 때로는 기관, 내가 투자할 때마다 딱딱 이 해당 종목에 리딩하는 그 기관이 또는 외국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리딩하고 어떤 종목은 기관이 따라하는 게 수익률 좋고 그거 참 어렵죠.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설명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투자자를 따라하는 게 그나마 수익률이 좋고 어떤 시점에 나눠서 투자하고 어떻게 분할 매수하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에 대한 포인트까지 가볍게 짧게 아주 짧은 시간에 대충 얻어가실 수 있고요. 실제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이제 보시면 결국 이 모니폴로 기법의 포인트는 누가 가장 큰 손이냐, 누가 이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인이냐, 그거를 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같은 한 종목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도 뭐 3월달, 4월달은 외국인이 리딩하고 5월달, 6월달은 기관이 리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따라하는 게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온 투자자의 시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과 동행하기 위한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역으로 따진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투자를 보는 거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매우 수동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동적 매매의 포인트가 이제 차트상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호가창에서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S테스트를 각자 이제 띄워보셔도 되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호가창에 보시면 당일 호가창에 그 매수 호가의 잔량들과 매도 호가 잔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매수 호가 잔량이 뭐 10만 주고 매도 호가 잔량이 5만 주면 주가는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매수 잔량이 많은 경우에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매도 잔량이 오히려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포인트는 대부분이 호가 잔량에 걸어 있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이제 큰 손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로 바로 이제 주문을 또 뭐 그 프로그램을 걸어서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는데 시장가로 대부분 주문들이 들어옵니다. 즉 호가창에 걸려 있는 투자자의 상당 부분은 특히 대형주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확률이 높고요. 결국은 이 호가 잔량에 그 쌓인 것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유는 그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되어지는 거고 그 매도 쪽에서는 매도되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개인이 매도되어진다는 거는 그 종목의 큰손 투자자들이 그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호가 잔량에 걸려 있는 종목들의 그 호가 잔량들이 그 매도되어지는 거죠. 개인들은 매도되어지고 이 종목들에 대한 실제 수급의 매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큰손, 이 종목을 리딩하는 큰손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와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에서는 반대로 가는 게 확률은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개인 투자자 관련된 것만 보지는 않죠. 물론 그런 내용들이 통계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쉬운 방법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형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결국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스터디 공간이나 이런 데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이런 그 추천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만 잘 보셔도 아마도 좋은 성과를 내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들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인 거나 이제 수급이나 또는 이제 재무적인 내용들 또는 전자공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긴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면 언제 내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거 타이밍 잡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언제 사는 게 좀 안전할까? 언제 사는 게 좀 편안할까? 생각보다 이거 선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같은 그런 가장 흔하게 쓰는 그냥 뭐 키움증권을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뭐 모든 HTS에 또는 MTS에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21선, 60일선 같은 가장 흔하게 깔려 있는 기술적 지표이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이 구간 안에서 그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성향상 이제 뭐 반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나는 뭐 4번 나누고 싶다 그러면 뭐 4번 나누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구간 안에서 적당하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본인들의 성과를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흐름대로 이제 따라가실 수 있는 거고, 매도하는 시점도 중요하죠. 매수도 쉽지 않지만 매도는 예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증시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매수도 참 어렵지만 매도는 예술이라고 해요. 근데 제 방법에서는 수급의 변화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60일선 이탈을 대형주들 보면 크게 가다가 중간중간 이탈하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 수급의 이탈이 과연 있었느냐를 봐요. 그래서 수급의 이탈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눌림목일 경우들이 매우 높고요. 오히려 눌림보고 나서 2차 상승, 3차 상승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동반한 어떤 이평선, 주요 이평선의 이탈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천천히 익절하고 나오셔도 대체적으로는 큰 성과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HTS에 있는 그 차트 화면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작년에 아마 대표적으로 뭐 지금도 요즘에도 시세를 내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에도 최근에 시세를 더 내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들 딱 짚어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 선 수급이 이게 이제 개인 수급입니다. 그 HTS의 설정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설정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닙니다. HTS 설정이라는 거 뭐 보시기엔 되게 간편해요. 보시기엔 쉬운데 설정 하나도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물어보시면 그 공부하는 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물어보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댓글로 이런 데 곳에 이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수급에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어쨌든 누적된 개인들의 수급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니까 이때 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는지 기관이 적극적으로 샀는지 모릅니다. 뭐 누가 샀든지 샀겠죠. 어쨌든 이 산 주체는 적극적인 투자자, 큰 손이라는 거고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거래량의 상승을 동반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량이 있다가 시세를 내기 직전의 흐름들은, 초기의 흐름들은 수급의 이탈과 더불어서, 수급의 변화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거래량 증가가 나오죠. 거래량이 보통 증가하지 않고 시세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도 안 나왔는데 시세가 날 수는 있죠. 근데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있고, 그런 종목들은 정말 그 전형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저가에서 천천히 매집하는 경우들 아니면 쉽지도 않을 거고요. 어쨌든 대형주에서만 딱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일, 60일 이평선, 심지어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안착하면서 주가가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갈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데 터치하거나 약간씩 눌리는 경우들이 보여요. 근데 맞고 또 반등하고 맞고 또 반등하죠. 그 시점에 수급의 이탈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반등하면서 결국 이 시점부터로 보면 거의 3배에서 4배까지, 그러니까 뭐 200%, 300% 이렇게 큰 흐름을 같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방법들 가지고 뭐 단타도 하실,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들 성향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단타하실 분은 단타하시면 되고 하시는데, 매매의 속도가 느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겠죠. 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또 다른 사례로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방산 종목이고요. 사실 뭐 방산주 말고도 뭐 조선주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설명드리기에 좀 화면을 설명드리기에 좀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기가 쉬운 종목이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증가가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수급의 이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에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딱 이 지점에서부터 거래량 증가와 함께 힘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역시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종목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보여드린 종목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아마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에서도 그런 패턴이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또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시세를 이미 지금 내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좀 이따가 리뷰할 때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다음 종목 보시면 네,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미국의 그런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된 거라든가 또 뭐 그 AI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그 전력 인프라주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죠. 사실 여기 이제 보여드린 화면 이후에도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더 냈죠. 더 냈어요. 왜냐? 저기 보시면 수급의 이탈이 지금 없어요. 수급의 이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점에도 딱 보시면 이게 이제 2단계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거래량 늘어났고요. 이게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보여서 좀 거래량 별로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과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다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확연하게 딱 늘어나는 게 보이면서 수급의 이탈이 동반되죠. 네, 정확하게 그 전에 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수급의 변화가 확 나오면서 이평선 안착하고 시세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형주 투자자들이라면 특히 이제 매매가 좀 빠르지 않으신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대형주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가 아마 기존에 방송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 없는 종목 갖고 온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딱 되는 종목만 갖고 온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사실 방법을 알면 누구나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면 그 초기에 지금 딱 시점에 어떤 종목 딱 투자할지 어떤 종목 어떻게 들어갈지 특히 투자 경험 적으신 분들은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멘토가 도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또 하나 공통점이라면 여기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다 화면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재무적인 실적들이 실제로 엄청 좋아집니다. 대형주들의 공통점이에요. 대형주 투자에서는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손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가 동반된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의 상승을 동반한다는 거죠. 실제 뭐 인프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방산업체들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재무 실적을 가서 보시면 재무 데이터들 재무 데이터 포인트들을 알면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 복잡하시죠? 근데 재무 데이터도 사실 포인트를 알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다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큰 실적 성장들이 다 나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투자하셔서 안정적으로 성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준식 멘토님의 머니플로우 기법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기법이 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올 겁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리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멘토님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리스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아스테라시스 31.75%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하이브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2월 7일 날 또 추천을 해주셨던 아스테라시스가 매수가 8,000원, 목표가는 8,800원으로 수익률 31.75%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었을 텐데요. 네.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또 3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종목도 공모가가 4,600원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그때 아마 추천드릴 때 그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그 기관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매우 희귀한데 이 종목은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보는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급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도 올해 상당히 좋고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K뷰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그 추천드린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도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딱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단기에 이제 성과가 나는 거는 뭐 제가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포인트를 드리고 이제 설명을 딱 드렸는데 시세가 낮은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알아서 움직여주는 건데 기대보다 어쨌든 좀 빨리 뭐 단기적으로 한 1,900원 정도까지 아마 중간에 1차 목표가가 돌파되고 나서 그 9,300원 정도까지 가고 나서 그 시점에 이제 한 대략 20% 내외 정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0% 지점 전후가 한 11,000원 정도 예상했던 건데 거의 이제 그 직전까지 찍고 이제 조정이 이제 오는 상황이고 네. 아마도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회사는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뭐 K뷰티 모멘텀도 이제 또 작용하면 네.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디가 또 있죠. 네, 플레이디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디도 수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060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 9,000원이었습니다. 네네. 이 종목 사실 요즘 또 숲과의 관련 썰이 들리면서 지금 플레이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은 6,000원 정도쯤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이게 바닥에 장기간 횡보했던 종목이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흐름상으로 보면은 거의 눌려 있고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된 그러니까 인터넷 DB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측면도 존재하지만 M&A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인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눌려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현재 시점보다는 KT 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 형태인데 나스미디어 통해서 누군가 인수되더라도 적어도 한번 시세가 날 확률이 높겠다 하는 시점이었었고 그 추천드렸던 시점 자체가 바로 전날 본입찰이 딱 발표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오래지 않아서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하는 건 언제인지 저도 몰랐고 그 날짜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빨리 발표되면서 시세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시장에 대한 관심과 전자공시나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을 잘 체크하시면 다 누리실 수 있고 그 제 방송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시기만 해도 뭐 여기서 추천드리는 뭐 신상주가 아니어도 좀 나는 신상주나 이런 것도 좀 불안해. 그냥 대형주만 투자하셔도 아래쪽에 보시면 뭐 금호석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도 온코크로스라든지 오름테라피틱스 같은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상 이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 종목을 포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거를 에이스테스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아마 이게 에이스테스로 보는 거랑 안 보시는 게 다른데 최근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 상장을 했고 여기서 보면 개인 수급이 파란색 선으로 똑같이 보여집니다. 파란색 선으로 똑같이 보여지는데 시세가 난 시점 전까지 수급은 개인들이 계속 매도되어지는 모습이 똑같이 나왔었고요. 시세가 크게 났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름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세가 이제 그 상장하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감,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르긴 했지만
이런 종목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추천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시세가 나긴 하지만 언제 무너져도 그러니까 초기 상장하고 나서 요즘에 많은 패턴들이 상장하고 첫날이나 둘째 날 시세 분출하고 나서 네, 그렇죠. 1, 2주 내로 그냥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수익을 낼 종목만 고르다 보니 아스테라시스를 딱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아스테라시스와 그리고 플레이디까지 리뷰 종목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또 추천 종목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 이슈도 있었죠. 관세 이슈도 있어서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오늘 전부터도 주가는 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관세 이슈로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2차 전지의 부분도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믹스되면서 실적 자체가 작년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이 회사의 그 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약 7천억에서 8천억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 1분기에 한 0.63, 그러니까 6,300억 정도 나오고 다시 2분기 이후부터는 컨센서스 수준이 대략 한 7천억에서 8천억 범위 안에서 그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평균으로 이제 회귀되면서 실적 모멘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슈도 며칠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전체 아마 그 상장된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의 약 2% 정도 범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정도를 자사주 소각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어떤 뭐 철강 관세 이슈만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봤던 포인트는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민도 불구하고 의외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망들이 그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 종목 외에도 2차 전지 섹터나 철강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내용들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하면서 이제 뭐 철강이기도 하지만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부분이 시총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화면에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찾아왔는데 2차 전지 최근에 보시면 그 2023년 1년만 보면 연초 대비해서 그 연말까지 한 34% 정도, 그러니까 주요 2차 전지 업체의 시가총액 합산 추이가 지속적으로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근데 그나마 작년 8월 정도부터 저점을 만들고 이제 좀 회복하려다가 다시 밀렸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이 정도 지금 최근 저점은 아마 이제 확인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해서 이제 많이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적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실적이나 매출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계속 나와요. 매출 성장은 나오는데 그럼 왜 주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냐? 성장하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주가가 빠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 기대치와 그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의외로 높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성장합니다. 회사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 하락하느냐? 그래서 기대치가 연간 한 50%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성장한 걸 봤더니 뜯어보니 한 20%밖에 안 돼. 또는 야 그래도 얘는 뭐 연간 뭐 30%는 계속 성장할 거야. 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이슈라는 게 많죠. 왜냐면은 국내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많지만 어쨌든 시장이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성장하지 않겠어 했던 기대치가 기대를 못 미쳤을 때 실망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주가를 거의 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심하면 5분의 1 토막도 만드는데 2차 전지 섹터가 대표적으로 그랬었고 포스코홀딩스도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야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으로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다가 같이 이제 무너진 거죠. 같이 무너졌는데 지금 시점은 증권사들의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수급은 돌아서고 있어요. 이제 HTS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그냥 구두로 설명드린 것보다 화면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뭐 이 종목도 사실 뭐 거의 70만 원대 거의 80만 원 갔던 종목이 뭐 20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4분의 1 통났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지만 큰 흐름에서는 아직 뭐 미세하게 잘 티가 안 나지만 이제 일봉 정도의 흐름에서 보면은 일봉 정도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수급들의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충 최근의 저점 자체가 작년 8월의 저점보다 이제 좀 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는 더 낮은데 이차전지 전체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수급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 실제 거래 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일단 저점은 찍었고 증권사의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발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 철강과 2차 전지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은 이제 저가니까 되려 반대로 이제는 저가 매수세를 유입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네,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지금 시점 가격이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28만 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는 일단 한 35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는데 그 지점이 약간 그러니까 매물대들이 이제 소위 거래가 많았던 매물대들을 좀 많이 제가 이제 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 정도 시점이 현재보다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 아래쪽에 있는 한 25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추천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추천 종목도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저가다, 바닥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이제 에코프로 매트리얼즈도 에코프로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뭐 시총이 이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 계열사들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 중에 카카오페이를 추천드리는 것 같은 맥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회사도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최근에 뭐 2023년 이럴 때 전후에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이슈였기 때문에 좀 주식을 좀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거는 대충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전구체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시를 보다 보니까 좀 의미를 찾아보면은, 물론 비중 자체나 실제 매수세가 그렇게 뭐 매수하는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자, 어떻게 보면 내부 임원인데 경영관리 담당으로 나와 있는 이상준 상무라는 분께서 자사주를 조금씩 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회사에 대한 단순하게 낙관적인 매수만 하신다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바닥이 아닐까 해서 아마 조금씩 바닥 줍기 형태로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뭐 실적 자체들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긴 하지만 역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STS를 보시면 네, STS로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 최근의 수급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길게 봤음에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봉에서 보면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벌써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바닥에서 따지면 벌써 한 30-40% 오른 상태입니다. 30-40% 오른 상태인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종목이라면 이 정도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중간 매물대가 있는 오늘 목표가로 이제 제시드리는 가격대인데 약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보다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손절가는 그러니까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위치한 주요 이동평균선이
60일선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약 7만 4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일단 제시드립니다. 네,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가 7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OU 들고 와 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월 10일부터인가요? 기관이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또 유입을 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아마 종목들 이제 두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고요. 이 DOU는 그동안 좀 시세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근에 52주 흐름상에서 보면은 좀 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엔터주들, 그 하이브나 제가 JYP들 추천 초기에 이제 드릴 때도 그 종목의 흐름들이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던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추천드린 시점 이후에 하이브나 JYP도 상당한 수익들을 냈는데, DOU도 지금 흐름상에서는 긍정적 모멘텀들이 시기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글로벌 팬 서비스, 팬 플랫폼 관련된 업체인데, 올해 1분기에 이제 그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해서 이제 버블 서비스, 이제 이 DOU가 하고 있는 팬 서비스인데 예전에 한번 이 회사의 서비스들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번 써보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버블 서비스를 테스트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나름 잘 그 구성되어 있고 팬들 입장에서 돈을 좀 꾸준히 낼 것 같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월 구독료처럼 여러분들이 뭐 티빙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넷플릭스 보시는 것처럼 월 구독료로 팬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인데, 텐센트의 플랫폼, 주요 플랫폼들이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에 역시 협업해서 DOU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매출의 10% 정도를 로열티로 발생하는데, 그 아마도 이로 인해서 수익이 플러스 되는 게 한 200억, 한 600억 정도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 또 단순히 수익 측면만의 플러스가 아니라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돼서 그 어떤 확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폭발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DOU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네, 목표가는 한 52,000원 정도. 현재 네. 아마 주가가 그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가 한 45,000원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45,000원 정도 있고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수급이 긍정적인 상황이었고, 오늘은 뭐 좀 가격 조정이 좀 왔는데 오히려 오늘도 연속 시세가 났으면 좀 부담스럽다 싶었는데 오히려 좀 가격이 좀 조정이 와주면서 네. 오히려 좀 편안하게 그 매수해서 현재보다 한 20% 정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무난하게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52,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39,000원 정도 손절가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현재 종가 45,000원 부근에 있는 이 DOU 목표가는 5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9,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장 정말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네. 빨간불이 계속 켜졌던 이번 네. 주장이었는데 다음 주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장은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그런 시장 수급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좀 의미고, 네. 어쨌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시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왔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 주 한 주 전체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해서 상당히 기쁘고, 다음 주에도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오늘도 빨간색으로 좀 시장이 계속 좀 좋았으면 좋겠어서 네. 착용하고 왔는데 다음 주도 적어도 아마 강보합 정도는 네. 유지하지 않을까. 그럼 무슨 색을 유지하기를 차고 계속 오실까요? 빨간색 해야죠. 빨간색을 네, 차고 오실 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인 윤준식 또 멘토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장도 정말 좋은 투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